그 대법관에서 이제 퇴임하신 뒤에는 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셨나요? 좀 공백기가 있으셨나요? 한 6개월 정도 쉬었죠. 네. 그때는 어떻게 그냥 휴식을 취하셨나요? 아니면 그때 내가 저 대법관 재임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내가 퇴임할 무렵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는 거로 법을 고친다고. 그럼 상근직을 하면 그것도 역시 저 대법원장급으로 그걸 그렇게 맞춰서 한다고. 그 당시에 저 대법원장님이 날 그거 그냥 계속하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거 뭐 그걸 공직 생활하던 사람이 내 변호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그거 못하겠다 그럴 수도 없고, 그냥 그래서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한 서너 달, 한 10월 정도까지 근무를 했고요. 근데 그 법이 안 됐어요. 여야간에. 여야간에 이렇게 저 다툼이 생기면서, 이견이 생기면서,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게, 위인 설관아니냐, 지금 있는 사람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하길래 내가, 아유, 그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몇 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그만두고, 그 다음에 한 2, 3개월 또 쉬다가, 그 다음 해 1월부터 변호사였습니다. 예. 처음에 하실 때도 여기서 시작하셨어요? 김현재라고 시작하셨군요. 특별히 어떤 분야 특정해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야, 변호 활동을 분야를 특정해서 활동하시는 분야가 있으신가요? 대법원 상고 사건만 제가 처리를 하죠. 네. 네, 무슨 하급심 사건은 뭐 거의 안 합니다. 네. 대법원 상고죠. 예. 네, 좀 다른 문제 질문인데요. 여기까지 쭉 법조계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선후배 법조인 가운데 특별히 지난번에 이제 동기분들 소개는 잠깐 있으셨는데요. 특별히 친분이 있는 선후배 분이 계시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여러분 계시지만 네. 그걸 여기서 뭐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네. 아, 그러세요. 예. 세간의 그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하고 불법적인 청탁에 관한 금지법이 지금 시행이 돼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냐 이런 식의 논의도 많고, 뭐 좀 이거는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런 또 검증 과정도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는 그 법 취지에 국민적 동의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대법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과도기의 특징과 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예, 뭐 원론적으로 네. 찬동합니다. 네. 꼭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빨리 오랫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돼 오던 걸 갑자기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무슨 일이든지 다 제도를 바꿀 때는 혼란이나 혼란 따르게 마련인데, 이걸 극복하고 나면은 그때 좋은 제도로 정착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법이 문화를 바꾸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생활문화서부터 이 사회문화까지 예. 크게 바뀌어. 예. 바로 제 생각 같습니다. 네. 그게 처음에 그런 생활 문화를 바꾸려면은 좀 과격한 좀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뭐 점진적으로 뭐 조금 해갖고 그렇게는 그게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하고 이 김영란법에 따라서 이 정착이 되면은 좀 공직 사회가
가지고 우리나라 공직사회만이 아니라 사회에 이런 그 뭐라 그러나 그런 좀 끼리끼리 문화가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저기 불식될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도가 새로 도입될 때 이제 자칫 정부 권력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 독재라는 그 오명을 쓰는 경우도 있어 왔는데 이제 국민의 합의 수준에 기초해서 법으로 강제하다 보면 그런 오해나 불만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이게 취지에 공감이 가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문화 변화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그 권력 구조, 정치 구조는 삼권 분립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 국정 운영은 이제 대통령 중심대로 또 하고 있고요. 그때 사법부의 입장에서 이제 행정 권력, 행정부라든지 입법부의 특히나 대법관님께서는 이제 법원 행정처장을 하시면서 그 입법부나 행정부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경험하신 바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 가지 조율과 조화 이런 측면에서 행정부나 입법부에 좀 바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더 말씀드릴 것도 없이 참 사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참 필수적이고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고 또 사법 독립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도 잘 그렇게 뭐 사법의 독립이 지켜져 왔지만은 이게 입법부나 행정부 이런 데서 좀 사법부의 그 특징이랄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서 이 사법부가 무슨 그 자기들하고 어떤 대립되는 기구가 아니고 이거는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기구다 이런 관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법원이라는 거는 지갑도 없고 칼도 없는 그래서 사람만 있는 그것이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파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관인데 이걸 다른 국가기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특징을 인정을 하고 그걸 떠받들어주는 그런 그게 없으면 법원이 존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좀 특별히 당부를 하고 싶고요. 또 국민들도 그렇습니다. 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뭐 독립 이전에 사법부가 존재하려면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고 지지해주는 그게 있어야 되지 그게 없이는 법원이 존립 자체가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법원을 좀 지원을 하고 좀 지지해주는 좀 그런 걸 좀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사실은 지위가 그 어려울 때 뭐 한 80년대, 90년대 이전 그때만 해도 이 언론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고운 편을 들어줬어요. 상대적으로 그때 법원이 약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을 아주 지원을 했었는데 요새는 뭐 법원 자체가 좀 힘이 생겨서 그렇다고 보는지 법원에 대해서 아주 이 비판하는 게 조금 도가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그런데 아까도 말했듯이 법관이라는 것이 뭐 자기 자체로 무슨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재판부는 법원 안에서도 그 재판부는 독립해서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 안에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들 그 재판부만이 그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당히 그 고독한 기구입니다. 재판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사법 독립의 아주 밑바탕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 뭐 아울 말씀드리자면은 뭐 같은 말이 그러면은 예전에는 사법 독립이라면은 행정부로부터 독립 뭐 이런 걸 주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걸 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그런 의미의 법원의 독립은 거의 뭐 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이 언론, 더 나아가서는 여론 이런 데서 법원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의향대로 재판하기를 원하는 그런 압력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의 법원의 독립이라는 오히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이 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뭐 그런 게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걸 꿋꿋이 이겨내고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법률대로 재판하는 그래야 법관이고 그래야 법원이 살죠. 예. 여론을 참고는 하되 휘둘리지 않는 이런 아주 신중한 자세 강조해 주시고 지금 재판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저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는 재판부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 사실 그 법원 안에서도 그거 누구하고 의논한 사람이 없어요. 법원장한테 가서 우리가 뭐 이래 힘드니까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게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그 의논을 하겠어요. 옆에 다른 재판부 뭐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겠지만 딴 데 가서 자기 재판하는 거 갖고 의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됐든 자기 셋이서 그거를 재판을 하고 그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건 정말 참 고독한 작업이거든. 근데 거기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랄까, 그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이겨내고 이렇게 꿋꿋이 재판해야 되니까 참 그분들 생각하면 참 뭐 물론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아서 그러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안 됐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심리적 압박을 말씀하시는 거죠. 압력이라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 봐요. 심리적 압박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진짜. 아, 그렇죠, 괴롭죠. 의논할 수도 물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하고 관련해서 뭐 그 직접 사법 독립하고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판사가 재판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재판을 제일 참 힘들게 어떤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일이 진짜 참 판사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와요. 그게 뭐 국법이 있고 또 이게 해오는 양형 관례가 있는데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 선고하려니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사형 폐지론도 나오는데 참 차라리 뭐 법관 입장에서 사형이 폐지됐으면 좋겠는데 또 국민 여론이 뭐 꼭 그런 것만도 아니잖아요. 참 그런 때 그것도 누구하고 의논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고등법원 부장할 때인데 내 사건 아닌데 내 옆에 있는데 친구가 재판을 이렇게 하면서 그게 유죄가 되면 뭐 사형밖에 없는 건가 봐요. 사형이냐 무죄 문제 무죄가 되고
그런 사건을 가지고 아주 고민을 하면서 나한테 의논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잘 생각해서 판단하라는 말밖에 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거 갖고 하여튼 며칠 밤잠을 못 지내면서 그렇게 해서 저 재판하는 것도 봤어요. 오죽하면 말씀을. 근데 자기도 오죽하고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뭐 나도 얘기를 뭐라고 결론 내서 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법관의 자리가 그런 겁니다. 예. 뭐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이렇게 실감나게 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면서 공부하고 있는 어린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청소년들 이들에게 어떤 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법관이라는 직업이 참 중요한 직업이고 중요한 직책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법조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그걸 하나의 직업으로 생각을 하고 법조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법조인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야지 그냥 뭐 어떤 직업이나 생업수단으로 법조인이 꿈꿔서는 본인도 대성하기도 어렵고 별로 이렇게 이 국가를 위해서도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직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말씀이 담은 의미가 크다고. 예. 이제 좀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요. 이제 특히나 후배 법조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나라 그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서 평소에 갖고 계신 이 견해를 좀 두루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까지 참 사법부에 계신 분들이 잘 운영해 왔고요. 네. 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사회도 뭐냐요? 제4차 산업혁명에 이제 돌입해서 모든 사회가 이제 변한다는데 법원도 그런 시대의 흐름을 바로 발맞춰서 그거에 따라서 변화해 나가야죠. 응? 그리고 아주 법원의 장래에 상당히 낙관을 하고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긴 시간 살아오신 바와 또 우리 법조계에서 활동하셨던 바, 특히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으로서 일하셨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해주신 말씀은 이제 잘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 후대들이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하시는 입장에서 후배 법조인들에게 전해주실 격려와 충고 이 부분을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대법관 퇴임하기 좀 즈음해서 그게 뭐죠? 그 잡지가 뭐죠? 법원 사람들? 예. 법원 사람들의 법관과 선비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법관은 현대를 사는 선비다. 그게 참 미국에 영미의 젠틀맨십이 있고 일본의 무사도가 있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그 선비 정신을 오늘날에 실현하는 사람들이 법관이다. 법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업무에 임해야 된다. 그런 대지인데
그 법관이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깨끗함이 선비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끝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으로는 기계가 있는 사람이, 기계 있는 법관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로운 법관이 되는 모든 걸 아울러서 그렇게 내가 적은 게 있는데 지금도 제 생각이 그렇고 후배 법관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 중에 이제 기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해하는 좋을까요? 그게 이제 아까 법원 독립이라는 얘기하고 관계가 되는 일인데, 네. 뭐, 어떤 가상 외부 기관에서 어떤 압력이 있든지, 아니면 뭐, 여론으로부터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자기 소신대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비 정신을 강조하면서 네. 후배들에게 예, 격려를 해주시는 걸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해주실 말씀 잘 기억해서 이 자료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말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